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민수야,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내 장례를 왜 그렇게 성급하게 치렀어?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라고요? 4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68세 영희 씨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죽었던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 좀 열어줘.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 사기일까요? 의심과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40년 결혼 생활의 진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영희의 집 대문에는 검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3일 전 남편 동철의 장례식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8세의 영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안방 구석진 곳에 웅크려 앉아 있다. 얼굴은 며칠간의 슬픔으로 초췌해졌고 눈가는 눈물로 퉁퉁 부어올랐다. 그녀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있다. 상복의 검은 색깔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상 위에는 이웃들이 가져다 준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다. 흰 쌀밥에는 파리가 앉았다 날아갔고 시금치 나물은 물기가 말라 시들어 버렸다. 미역국은 표면에 기름기가 응고되어 누런 막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영희는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남편의 유품들만 바라보고 있다. 낡은 뿔테 안경이 탁자 위에 놓여 있다. 렌즈에는 먼지가 쌓였고 다리 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윤기가 났다. 코받침 부분에는 노란 때가 끼어 있다. 그 옆에는 김동철이라고 새겨진 교사용 도장이 있다. 붉은 인주가 마르고 갈라져 있고 도장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있다. 의자 등받이에는 동철이 즐겨 입던 회색 카디건이 걸려 있다. 실밥이 뜯어진 곳곳과 팔꿈치 부분의 보풀들이 40년의 세월을 말해준다. 영희는 카디건을 가슴에 끌어안는다. 아직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면도 크림의 달콤한 향과 담배에 쓴 냄새, 그리고 오래된 책들에서 나는 곰팡내 같은 냄새. 그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영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카디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창문을 끊임없이 두드린다. 쓸쓸하고 차가운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진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준다. 똑딱, 똑딱.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하다. 세상에서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짓누른다. 밤 10시 20분,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다. 딩동. 평상시라면 가볍게 들렸을 소리가 적막한 밤중에는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 영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현관 쪽을 바라본다. 누가 이 밤중에 찾아오는 것일까? 혹시 민수가 또 걱정되어 서울에서 내려온 것일까? 아니면 정희가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일까? 초인종이 다시 울린다.
이번에는 더 길고 끈질기게. 누군가 급한 용무가 있는 것 같다. 영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향한다. 복도에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는다. 몇 달 전부터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동철이 살아있었다면 벌써 새 등으로 바꿔주었을 것이다. 영희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다. 며칠간 울었던 탓이다.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영희야, 나다. 순간 영희의 몸이 얼어붙는다. 온몸의 혈액이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다. 분명히 들어서는 안 될 목소리다. 귀에 이상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너무 그리워서 환청이 들리는 것일까? 누구라고 하셨어요? 손이 덜덜 떨린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동철이다, 동철. 문 좀 열어줘. 비 맞고 있잖아. 목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분명히 동철의 목소리다. 약간 거칠어진 음성,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억양, 담배로 쉰 듯한 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를 모자라들을 리 없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리 없다. 영희는 벽에 등을 기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숨이 가빠와서 제대로 호흡하기 어렵다. 다리에서는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연다. 체인 고리가 달그락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낸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동철이다. 평상복을 입고 검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다. 머리는 비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고 안경에는 빗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70세의 늙은 남자지만 확실히 살아 숨 쉬고 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숨을 쉬고 있고 눈동자가 살아있다.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이것은 꿈일까, 현실일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혹시 자신이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동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다. 신발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 가방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고 우산을 털어낸다. 그의 모든 행동이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이다. 영희야, 왜 이래? 나야, 동철이야. 영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동철을 응시한다. 눈을 깜빡이고 손을 움직이고 입을 벌려 말하고 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당신 죽었잖아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목구멍이 메어온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죽었다고? 사망진단서까지, 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동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영희를 바라본다. 장례식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낀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너무나 혼란스럽다.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집에 돌아왔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동철이 영희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의 체온이 전해진다.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함이다. 동철은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인다. 얼굴을 찡그리며 아픈 표정을 짓는다.
죽은 사람이라면 아픔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영희는 자신이 입고 있는 검은 상복을 내려다본다. 남편의 장례식을 위해 새로 산 옷이다. 백화점에서 가장 격식에 맞는 것으로 골라서 산 상복. 이제 이 옷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소식은 번개처럼 동네 전체에 퍼졌다. 죽었다던 동철 씨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골목길 곳곳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린다. 빨래를 널러 나온 아주머니들, 시장에서 돌아오는 할머니들, 아이들을 등원시키러 나온 젊은 엄마들까지 모두 이 황당한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동네 구멍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라면을 사러 온 것도 담배를 사러 온 것도 아니다. 모두 영인의 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한 할머니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말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느냐고. 자신은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옆에 서 있던 다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친다. 귀신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젊은 아주머니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이런 일도 뉴스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요즘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나이 든 할머니들은 고개를 젓는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 수군거린다. 카페를 운영하는 정희가 제일 먼저 영인의 집으로 달려온다. 65세의 정희는 동네에서 가장 인심이 좋기로 유명하다. 누가 아프면 죽을 끓여주고 누가 힘들면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직접 끓인 따끈한 미역국과 갓 구운 호박빵을 들고 온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한 티가 역력하다. 영인의 집 앞에는 벌써 몇 명의 이웃들이 모여 있다. 모두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대문을 바라보고 있다. 정희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길을 터준다. 동네에서 정희의 인품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정희는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영희가 문을 연다.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인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다. 영희야, 괜찮아? 영희는 정희를 보자 눈물을 흘린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정희는 영희의 손을 잡는다. 얼음장처럼 차갑다. 추위 때문이 아니다. 충격과 혼란 때문에 몸의 체온이 떨어진 것이다. 영희는 상복을 벗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환상을 보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혹시 다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복을 벗기가 무섭다고. 정희는 영희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에서는 동철이 신문을 읽고 있다. 평상복을 입고 안경을 쓴 채 신문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이 평범한 일상 같다. 하지만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관 속에 누워 있었다.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본다. 정말로 동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 동철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 모든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먼 친척들, 동철의 동료, 교사들, 교회 사람들, 동네 반상회 사람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 중에서 50대 중반의 먼 친척 하나가 특히 눈에 띈다. 평소에도 영희를 곱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영희네 집을 찬찬히 둘러보며 뭔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핀다. 장례식 때 가져왔던 화환들은 어디로 갔는지, 제사상은 어떻게 치웠는지, 영정사진은 어디에 두었는지. 그는 영희를 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는 표정이다. 그의 시선이 영희의 온몸을 훑는다. 영희는 그 시선이 불편하다. 마치 자신이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하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차가운 말이 영희의 가슴을 찌른다. 혹시 보험금을 노린 건 아니죠? 40년을 헌신해온 아내를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벌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는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다. 억울하지만 변명할 기력도 없다.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 친척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한다. 보험회사에는 벌써 연락했는지, 서류는 준비해 두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의 질문들이 영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 남편을 위해 40년을 희생해온 사람이 보험금을 노린 악녀로 의심받고 있다. 정의가 참지 못하고 나선다. 영희를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친척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한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고,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렇다고.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동철도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자신의 아내가 의심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나서서 변호한들 상황이 더 이상해질 뿐이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서울에서 민수가 급히 내려온다. 42세의 아들은 부모 사이의 이 기이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회사에서 긴급히 휴가를 내고 KTX 마지막 차편을 타고 달려왔다. 기차 안에서도 계속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잘 되지 않았다. 더욱 불안해진 민수는 전주역에서 택시를 타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집 앞에서 택시를 내리며 집을 올려다본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검은 리본과 국화꽃으로 장식된 조문집이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던 곳이었다. 지금은 평범한 집처럼 보인다. 대문에 걸렸던 검은 리본도 치워져 있고 화환들도 모두 사라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버지 동철과 마주친다. 분명히 3일 전 관속에 차갑게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다. 평상복을 입고 안경을 쓴 채 리모컨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평범한 일상 같다. 민수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쿵 소리가 크게 난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아니면 자신이 미쳐버린 것 같다. 동철은 아들을 보고 반갑다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감정이 격해진다. 아버지는 분명히 죽었다고, 자신이 직접 관에 모시고 화장장까지 갔다고 소리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따진다. 동철은 병원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민수는 납득하지 못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민수는 안방으로 향한다. 어머니, 영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영희가 침대에 누워 있다.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있고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하다. 몇 시간 잠들지 못한 티가 역력하다. 민수는 어머니 곁에 앉는다. 영희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난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서 의심의 기색을 잇는다. 민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냐고 묻는다. 정말로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었느냐고. 혹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뭔가 계획한 것은 아니냐고. 영희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를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쥔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싶지만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 그는 보험금 문제를 꺼낸다. 이미 보험회사에 연락했을 거라고, 서류도 준비했을 거라고 추궁한다. 영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민수는 더욱 의심스러워한다. 그럼 뭘 위해 이런 복잡한 일을 벌였느냐고. 민수는 말을 멈춘다. 자신도 부모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괴롭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영희는 아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민수는 믿고 싶어도 이 상황이 너무 기이하다고 말한다. 민수는 거실로 나간다. 동철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는다. 40여 년을 가족으로 살아온 사이인데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정말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보험금이나 다른 목적이 없었느냐고. 동철은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냐고 반문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의심과 불신으로 갈라지고 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한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린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영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28살의 동철과 결혼했을 때 영희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다. 옷가게를 운영하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좋아했고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다. 결혼 전에는 양재학원에서 배운 기술로 동네 아주머니들의 옷을 수선해주며 용돈을 벌기도 했다. 작지만 아늑한 가게를 차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옷들을 팔며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소박한 꿈이었다. 하지만 동철이 교사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초임 교사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전세금도 부족했고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았다. 영희의 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 영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밭으로 나갔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작은 텃밭에서 배추, 무, 상추, 고추를 기르며 가게를 도왔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지고 거칠어져도 견뎠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밭에서 홀로 일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잠시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했다. 빨래, 청소, 요리. 동철의 와이셔츠는 항상 말끔해야 했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단정한 복장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영희는 손목이 아파도 다리미질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셔츠 한 장을 다리는데 30분씩 걸렸지만 구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나물을 팔았다. 직접 기른 채소들을 다듬어서 작은 좌판을 벌였다. 한 단에 몇백 원씩이었지만 그 돈이 모여 아이들 학용품을 사고 동철의 점심값을 마련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손님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살림살이를 시작했다. 저녁 준비, 아이들 공부 봐주기, 동철의 수업 준비 도와주기. 동철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면 영희가 옆에서 문제지를 정리해 주었다. 교사용 지침서를 읽어주기도 하고 학생들 성적표를 정리하는 일도 도왔다. 밤늦게까지 바느질도 했다. 아이들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고 동철의 옷도 수선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어둑한 등불 아래서 바늘을 잡고 있노라면 눈이 아팠지만 그것이 가게에 도움이 되는 길이었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며느리의 도리라 생각하며 불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지만 영희는 정성을 다해 모셨다. 죽, 미역국, 한약까지 직접 끓여드렸다. 자신이 아플 때도 시어머니를 먼저 챙겼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도 영희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시장에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바느질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주말이나 휴일이라는 개념은 영희에게 없었다. 동철이 쉬는 날에도 영희는 쉬지 못했다. 동철이 승진하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영희는 쉬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꿈은 언제부턴가 잊혀졌다. 옷가게를 차리고 싶다던 소망은 바쁜 일상에 묻혀버렸다.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다.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영희를 동철은 당연하게 여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는 것도, 깨끗한 셔츠가 옷장에 걸려 있는 것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의 희생과 헌신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가끔 영희가 피곤하다고 하면 동철은 자신도 학교에서 힘들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토로했다. 영희의 고생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일은 일로 취급받지도 못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영희는 그 모든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나 하는 허탈감에 빠진다. 자신만의 꿈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아쉽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진다. 영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슬펐지만 지금은 다른 종류의 슬픔이 밀려온다.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함과 회한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험악해진다.
보험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영희는 동철이 죽었다고 믿고 보험회사에 연락했었다. 사망신고도 했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지금 동철이 살아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된다. 민수는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부모를 바라본다. 정말로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사기가 아니었을까? 영희와 동철이 짜고 친 연극이 아니었을까?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동철이 나타난 것이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밥상에 앉지 않는다. 영희가 차려놓은 밥과 국, 반찬들이 그대로 식어간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 동철은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을 몇 번씩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보험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허위 사망 신고에 따른 처벌, 보험금 사기의 판례, 의료진의 오진 사례 등을 찾아본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와 같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때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진다. 영희가 미리 장례비를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이다. 정희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민수에게 털어놓는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영희는 몰래 돈을 모았다. 자신의 용돈을 아끼고 시장에서 나물 파는 돈을 모으고 심지어 몰래 부업까지 해서 목돈을 만들었다. 동철이 정말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였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뿐만 아니라 동철이 평생 갚지 못한 빚까지 몰래 정리해 두었다. 친구에게 빌린 돈, 개모임에서 못 낸 돈, 병원비, 연체분까지. 영희는 동철 모르게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남편이 죽고 나서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자신의 장례비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다. 동철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정희가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이야기하자 민수의 표정이 변한다. 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동철은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가 치러졌다는 서운함과 배신감이다.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동철은 영희에게 따진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장례를 치렀느냐고. 좀 더 확인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4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영희는 억울하다.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느냐고.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고 사망진단서까지 나왔는데 누가 그것을 의심하겠느냐고 반박한다. 부부 사이에 40년 동안 쌓여온 불신과 오해가 폭발한다. 영희는 평생 남편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동철은 아내가 자신을 성급하게 포기했다고 느낀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영희는 흐느끼며 자신의 진심을 토로한다.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말한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얼마나 슬펐는지,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털어놓는다. 동철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죽었다고 발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집으로 오는 길에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말한다. 가족들이 자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고백한다. 민수는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한다. 정말로 오해와 실수가 낳은 해프닝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는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 담당 의사가 직접 영인의 집을 찾아온다. 50대 중반의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한다. 의료진의 실수였다는 것이다. 동철과 같은 이름의 다른 환자가 사망했는데 전산 시스템에서 기록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동철은 검사를 받다가 잠시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가 착각해서 사망자 명단에 동철의 이름을 올렸고 그것이 사망진단서까지 발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의사는 깊이 사과한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실수라고 말한다. 병원에서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진실이 밝혀지자 가족들의 감정이 복잡해진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어이없는 오해와 실수가 낳은 결과였다. 영희도 동철도 민수도 모두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을 알게 된다. 영희가 얼마나 깊이 가족을 사랑했는지, 민수가 부모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동철이 얼마나 가족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게 된다. 정희가 중재에 나선다. 오랜 이웃으로서 이 가족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가 화해의 다리 역할을 한다. 이제 서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정희의 말에 동철이 먼저 입을 연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여보도 고생 많았어요. 40년을 책임지려고 애쓰셨잖아요. 동철은 처음으로 아내의 희생을 인정한다. 40년 동안 자신을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만을 위해 살았을지를 생각해 본다. 영희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 가장으로서의 부담, 교사로서의 책임감,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민수도 부모에게 사과한다.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다.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어. 영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산 인생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족은 서로를 껴안는다. 40년의 오해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시작이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와 긴 대화를 나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이야기들, 부모의 연애 이야기, 자신을 키우느라 포기했던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4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다.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옷가게를 하고 싶었던 꿈, 바느질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꿈을 꺼내놓자 마음이 후련해진다. 동철도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다. 가장으로서 느꼈던 부담감, 교사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동철은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약속한다. 영희가 차려준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겠다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영희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한다. 영희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겠다고, 오래된 꿈을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결심한다. 몇 주가 지나고 동네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된다. 죽은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집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영희는 이웃들에게 말한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표현해야 한다고. 나중에 하려고 미루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정희도 남편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한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함께 먹는 밥, 함께 보는 TV, 함께 자는 잠자리까지 모든 것이 감사하다. 동철과 영희는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겉으로만 부부였던 두 사람이 마음으로도 부부가 된 것이다. 매일 아침 영희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으며 동철은 고맙다고 말한다. 영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웃는다. 70세와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부부 생활이다. 집 대문의 검은 리본은 치워졌다. 대신 영희가 좋아하는 코스모스 씨앗을 심었다. 가을이 되면 분홍색과 흰색의 예쁜 꽃들이 필 것이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검은 리본 대신 생명의 상징인 꽃을 심은 것이다. 동철은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다. 영희가 아플 때 밥을 해주고 싶어서이다. 정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요리 교실을 열었는데 동철이 유일한 남성 수강생이다. 첫 수업에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태워버렸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라면을 끓였는데 면이 다 퍼져버렸다. 하지만 동철은 포기하지 않는다. 40년 동안 아내가 해준 음식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도 뭔가 해주고 싶다.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동철의 요리를 영희는 맛있게 먹는다. 맛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이다. 이 소금이 맞나? 조금만 더 넣으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이런 대화들이 영희에게는 새롭다. 40년 동안 혼자서 모든 요리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남편과 함께 부엌에 설 수 있다. 민수는 주말마다 전주에 내려온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서울의 바쁜 일상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민수는 KTX를 타고 전주로 향한다. 2시간 30분의 여행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무리가 아니라 행복이에요. 민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주말이면 가족 3명이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를 본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다.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영희와 동철은 여전히 전주의 그 집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영희는 오래된 꿈을 이뤘다. 작은 옷가게를 열었다. 동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70세와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다.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영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다. 영희가 직접 만든 옷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할머니들이 입기 좋은 편안한 블라우스, 중년 여성들을 위한 단정한 원피스, 손주들을 위한 예쁜 아동복까지. 모든 옷에는 영희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다. 가게 이름은 영희네 바느질이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이다. 간판도 동철이 직접 만들어 주었다. 평생 교사였던 그의 반듯한 글씨체로 쓰여진 간판이 가게 앞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렀지만 영희의 솜씨를 보고는 단골이 된다. 바느질뿐만 아니라 수선도 해준다. 바지 기장을 줄이거나 지퍼를 고치거나 단추를 달아주는 일까지. 영희의 손길을 거치면 낡은 옷도 새 옷처럼 변신한다. 꿈은 언제 이뤄도 늦지 않아요. 영희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한다. 68세에 시작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워준다. 동철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문을 닫아준다. 영희가 무거운 재료들을 나를 때는 대신 들어주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때는 도와준다. 평생 아내의 뒷바라지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아내의 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게 한편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다. 동철이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교사 출신답게 동네 아이들에게 숙제도 봐주고 어른들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정희는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준다. 감동적인 실화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남편과 68세의 꿈을 이룬 아내의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희와 동철을 만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온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까지. 영희네 바느질 가게는 작은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겸손하다. 자신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라고 말한다. 어느 저녁 영희와 동철이 집 앞마당에 앉아 있다. 코스모스가 만발한 가을이다. 분홍색과 흰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본다. 영희야, 우리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당연하죠. 이번엔 진짜로. 두 사람이 웃는다. 70세와 68세를 살아온 부부의 웃음이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은 사람들의 웃음이다. 석양이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 코스모스 꽃잎에도 노을빛이 어린다. 아름다운 순간이다. 두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선물 같다. 동철은 이제 영희의 손을 자주 잡는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본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데이트다.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주말이면 민수와 함께 가족 여행도 간다. 가까운 온천, 바닷가, 산 등을 찾아다닌다. 늦게 시작한 가족 여행이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쓴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다. 여보가 아침을 해주었고, 민수가 전화를 해주었고, 정희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가게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고,
단골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기뻐하셨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모든 게 감사하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껴두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일도 여보에게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민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정희에게도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다. 이제 알았으니 더 열심히 사랑해야겠다.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는다. 옆에서 동철이 잠들어 있다.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인다.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영희는 동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따뜻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손이지만 이제는 새롭게 느껴진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평화로운 밤이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6개월 후 영인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지역신문에 실리고 라디오 인터뷰도 한다. 영희와 동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한 젊은 부부가 영인의 가게를 찾아온다. 결혼 5년 차인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고 고민을 털어놓는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고마워하지만 말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고. 마음만으로는 전해지지 않아요. 말로 해야 해요. 영희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40년 동안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이야기,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후회, 다시 만났을 때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젊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영희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한다. 오랜만에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다. 중년의 한 남성이 찾아온다. 아버지와 20년째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한다. 사소한 다툼이 시작이었는데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이제는 화해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죠. 동철은 그에게 아버지께 먼저 연락해보라고 조언한다. 아버지도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할 거라고. 다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을 거라고. 그 남성은 영인의 가게에서 동철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낸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다. 20년 만에 통화였지만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만나러 나선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영인의 가게는 단순한 옷가게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된다. 연인들, 부부들, 가족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영희와 동철은 이런 역할이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쁘다. 우리도 늦게 깨달았으니까 다른 분들은 더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인의 가게는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옷들은 여전히 인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들이다. 매일 오전 9시 영희와 동철이 함께 가게 문을 연다. 동철이 문을 열어주고 영희가 하루 계획을 세운다. 작은 일상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도 고마워, 영희야. 저도 고마워요, 여보. 71세와 68세의 신혼부부 같은 모습이다. 나이는 많지만 마음은 새롭다. 진짜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도시락을 먹는다. 영희가 만든 김치볶음밥과 동철이 끓인 라면. 맛은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이 따뜻하다. 서로를 위해 만든 음식이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다. 옷을 맞추러 오는 사람보다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이 더 많다. 영희와 동철은 그런 손님들을 반갑게 만든다.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며느리 이야기를 한다. 손자들이 와서 진로 고민을 털어놓는다. 중년의 부부들이 와서 권태기 극복법을 묻는다. 영희와 동철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언을 해준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다. 동철이 문을 잠그고 영희가 하루 매출을 정리한다. 돈을 많이 번 날도 있고 별로 벌지 못한 날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이야기들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는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넨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뛰어온다. 영희와 동철은 동네의 어른이 되었다. 2년이 지났다. 영희와 동철은 여전히 전주의 그 집에서, 그 가게에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영희는 이제 동철을 남편이 아닌 동반자로 본다. 함께 꿈을 이루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소중한 사람으로. 동철도 영희를 아내가 아닌 친구로 본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로. 민수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내려온다. 부모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부모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야? 사랑을 표현하는 법요. 고마움을 말하는 법요. 민수는 서울에서도 달라졌다. 동료들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고 연인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부모에게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고 있다. 정의의 카페에는 여전히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영희의 말에 감동받은 정의가 만든 것인데 이제는 카페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손님들이 이 팻말을 보고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희와 동철이 마당에서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앉아 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춤을 춘다. 두 사람의 머리도 바람에 흔들린다.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영희야, 우리 참 운이 좋았다. 왜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그러게요. 70살의 새 인생이라니. 두 사람이 조용히 웃는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음은 전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이다. 해가 저물어 간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코스모스 꽃잎에도 황금빛이 어린다. 아름다운 순간이다. 영희와 동철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는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지만 따뜻하다. 70년과 68년을 살아온 두 사람의 손에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날 밤 영희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2년 전 여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몰랐다. 이제는 안다. 여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표현하자. 고마움을 말하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도 여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민수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했다. 가게에 온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함께. 영희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잠자리에 든다. 옆에서 동철이 고르게 잠들어 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친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보낼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뻔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힘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때가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기적, 그것이 바로 영희와 동철이 발견한 진실이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껴두지 마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이나 연인에게 못다 한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